아니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우리 의원님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네.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제 표현대로 하자면은 뿌락치 사건 아니에요. 네. 사실은 같은 당원이었다고 믿었고 잘 알았다는 후배였다는 사람이 사실은 그걸 다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국정원에 넘기고 국정원에 그걸 짜집게 해가지고 사실은 대중화 시킨 거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석기 내란 의무만 알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잘 관심을 안 가져 사실요. 근데 도대체 이 사건이 왜 터졌냐고 이게 자체 내에서 내부 고발자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이것도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란 말이죠. 근데 그거 관련돼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런 것들 아, 예. 어떻게 이게 도대체 세상에 알려진 것 된 건지. 예. 그 제가 이 국정원이 집에 쳐들어 저를 잡아가기 한 2, 3일 전인가? 그때 이성윤이가 뭐 귀 뒤에 무슨 혹이 있어가지고 이성윤이라는 분이 프락치였죠. 이거죠? 국정원 프락치로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던. 같은 당원이시고. 예예. 예. 근데 이성윤이가 뭐 귀 뒤에 무슨 혹이 있어가지고 수술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성윤이가 프락치인지도 모르고 걔 병원을 제가 병문안을 갔었어요. 두 분은 원래 잘 안 쓰시는 사이였어요? 아, 당연하죠. 왜냐하면 지역에서 수원 지역에서 같이 당원이었었고요. 그리고 이성윤이는 그 수원 지역에 있는 청년 단체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고요. 저는 그 수원 민주 노동자회라는 노동단체 대표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사무실이 서로 도로를 마주보고 있었어요. 이렇게 오른쪽 왼쪽. 그래서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. 뭐 우리가 밥을 만들면은 전화해가지고 와서 밥 먹으라는 밥도 먹기도 하고. 또 그쪽에서 뭐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가 또 가서 먹기도 하고. 이렇게 거래가 빈번히 있었고요. 인간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네요. 가까웠죠. 그리고 그러던 차에 98년도가 99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이 실업 대란이 야기됐었잖아요. 그래서 정부가 돈을 모은 적이 있었어요. ARS로 모으고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몇천억을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부가 이 돈을 갖다가 모금한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, 조계정 거기 뭐 총무원장님, 그 다음에 강원영 목사님,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 종교단체 세 분이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아가지고 이 돈을 나눠주기 위한 지역 단체들을 갖다 모집을 했었어요.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미 IMF 시기에 수원 지역에 실업극복 대책위가 있었거든요. 제가 거기 대표를 맡고 있었고.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찾아갔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한번 맡아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경기남부 대표를 맡아가지고 안산, 안양, 평택, 뭐 안성, 오산, 화성 이렇게 주변까지를 전부 다 제가 책임만은 그 대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수행해야 될 뭔가 이렇게 체계가 필요해가지고 그 당시에 놀고 있던 이성윤이한테 와가지고 네가 사무국장 좀 해라. 이 실업극복 같이 하는 일에. 그래서 이성윤이가 와가지고 저랑 한 3년 4년 동안을 갖다가 같이 그 일을 했었어요. 제가 대표로 있었고 이성윤이가 한 3, 4년 동안 사무국장으로 있었죠. 일을 주신 거네요. 일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한 거죠. 사무국장 일을 했었죠. 일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합니다. 예. 뭐 손재주 개팍하긴 하지만은 뭐 욱하면은 막 물불 안 가리긴 하는데 뭐 그런 거를 뺀 나머지 뭐 이렇게 일은 혹시 명예훼손 들어오지 않게 이런 것도 잘 조절해서 말씀해 주시죠. 예. 아니 뭐 욱한 거는 욱하다고 얘기하니까. 그쵸, 예. 뭐 그것 뺀 나머지는 일은 꼼꼼하게 잘 했었고요. 그런데 그런 친구가 갑자기 뭐 프락치가 돼가 모르는 그 긴 시간 동안 프락치가 돼가지고 제가 지역에서 이 강의했던 것들 몇 가지를 녹음을 했어요. 회의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. 근데 뭐 그 자체가 지금은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으로 걸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기회 되면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한번 틀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우리 그 대선 후보로 이정희 대표님이 그때 나가면서 그거와 관련된 정세와 관련된 제 강의였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 국가보안법에 걸릴 만한 내용이 정말이지 단 눈꼽만큼도 없어요. 근데 제가 한 발언들을 갖다가 유추해석하고 유추해석해가지고 그 내용이 어디 뭐 북한의 무슨 어디 체계와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런 막 그걸 입증하기 해가지고
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북한 자료 원전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그걸 갖다 놓고서 이 중에 그 무슨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, 아무튼 이 나중에 재심이 되게 되면은 아마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정말 황당무계한,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로 이 굉장히 기가 막힌 사건으로 이제 다시 확인되긴 할 건데. 그들이 볼 때 대표님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네요. 그 원전을 다 깨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요. 그렇죠. 저는 근데 국정원 조사받을 때 그런 책이 있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거고. 네. 근데 아무튼 여하튼 이제 그 증거로 이제 제출했는데, 그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녹음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죠. 저는 그걸 이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이제 있었던 거고. 그래서 아마 저에 대한 뭐 이렇게 제가 회의하거나 혹은 강의하거나 했던 것들이 한 3-4개 정도가. 그게 언제부터 온 거예요? 그 기간으로 따지면? 그게 2010년, 가물가물한데요. 2010년 정도. 그러면은 3년 이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예, 그렇죠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3년도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2010년 정도서부터 녹음을. 왜 그런 계기가 됐어요? 이거 드셔야 돼요. 왜 안 돼요? 되는 거예요. 네. 그 사람은 왜 그랬고 지금 뭐 하나요? 그 저희도 알 길이 없어요. 알 길이 없는데. 근데 내란을 막은 사람 아니에요, 사실요. 내란을 딱 음모에서 막은 사람 아니에요. 엄청난. 그럼 무슨 내란했는데. 그러면 엄청나게 그치, 국가에 이걸 받아야지. 간첩 신고해도 얼마인데. 그럼 내란을 막았는데 뭔가 혜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? 내란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. 중요하지 않은 말이에요. 예. 아니 오해가 있을까봐. 아니 그들에 의하면 내란을 막았으니까요. 음모에서. 그래. 그 사람이 고소로. 예, 그렇죠. 훈장을 그런 거네요. 예. 네. 역설적인 표현이었군요. 네. 예. 근데 아무튼 그거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어요. 근데 국정원에서 이성윤이한테 이제 프락치를 요구하고 이 친구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계속 녹음해서 갖다 주고 이제 이런 시점. 그다음에 국정원 주장에 의하면 이성윤이가 미리 전화를 했다. 자기한테 뭔가 신고할 게 있다라고 전화를 했다. 이렇게 뭐 알리바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시점은 이제 걔네들이 말하는, 국정원이 말하는 시점하고 이성윤이라는 그 프락치하고의 그 어떻게 동향을 좀 놓고 보면은, 이성윤이가 그 당뇨를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전 과정에 계속, 그 전에는 이제 그 시당 그 통합진보당 시당위원장을 하기도 했었고,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원진보연대, 저는 이제 남부진보연대 대표였었는데 이성윤은 수원진보연대 대표를 맡기도 했었고, 그 전에는 제가 수원진보연대 대표를 맡기도 했었거든요. 그랬는데 이후에 이제 이성윤이가 이제 그런 이제 수원진보연대 대표하고 이제 그 당 대표를 수원진보연 그 수원통합진보당 이제 대표를 맡는 과정에서 이 당이 계속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계속 이 병가를 내고 집에서 많이 시간 요양하겠다가 좀 나아지면 또 나오기도 하고,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됐었거든요. 그러던 중에 그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시점하고 이제 약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, 이제 본인이 더 이상 이 당뇨 때문에 활동을 계속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. 그거는 본인이 수원에 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하고 처갓집 아파트하고 합쳐가지고 그 아파트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욕심내서 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, 처갓집에 이러저러한 자꾸 그 문제가 생겨서 뭐 그 어머니 아버님 장인 장모님이 자꾸 이 병을 앓게 되면서 뭐 이러저러 수술 받게 되면서 돈이 많이 글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분양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활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그 경제적인 고민. 더 큰 고민은 뭐였냐면은 부인이 학습지 과장이었는데 오래 근무를 한 거죠. 이제 그래서 주 수입원은 부인으로부터 이제 이 경제적 수입이었는데 부인이 명예퇴직을 갖다가 당하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통 아시다시피 이 진보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당이나 뭐 돈이 거의 없잖아요. 뭐 자기 활동비 정도 갱신이 나올까? 근데 가족 생활의 주 수입원이었던 부인도 이제 명퇴를 당하게 되고, 집은 큰 집을 분양받았는데 이제 이게 계획대로 안 되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게 된 상황이에요. 그래서 본인이 돈도 좀 벌어야 되겠다, 몸도 좀 요양도 좀 하고, 그러면서 경희대 앞에 있는 당구장을 갖다가 자기 친구가 하고 있는 당구장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인수받으라고 한다.
그래서 그걸 좀 당분간 돈도 벌면 요양도 할 겸 그걸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. 그랬는데 이게 그 적어도 진보 정당의 이 수원 지역의 대표를 맡고 진보단체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당구장을 좀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이게 좀 위상에 좀 맞지 않아서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선후배들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. 몸이나 잘 간수하고 치렀으면 좋겠다. 그리고 당 있는 사람이 좀 담배도 좀 끊고 술도 좀 끊고 좀 그러면서 자기 몸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인수를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. 축하한다. 어차피 차렸으니까 뭐 이제 근데 갔는데 아무튼 뭐 자리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왔었는데 만나지 못했던 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에 국정원을 만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에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그 국정원을 만났다고 하니까. 근데 당구장을 하는 과정에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. 그 소문이 이성윤이 당구장이 저녁에는 하우스로 변질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뭔가 카드를 한다. 그리고 이성윤이 하룻밤에 600만 원을 뭐 잃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거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. 예, 소문이 예. 이제 그런 이제 재판에서 확인된 게 있어요. 재판에서 예. 예, 왜냐면 우리 변호사가 질문을 했거든요. 증인으로 나왔을 때. 나 걱정돼갖고 막 하면서 이거 예. 명예훼손. 예, 아니요. 예. 근데 그럼 다 이제 그 재판에서 자기가 본인이 네. 이제 금액만 틀린 문제지. 네네네. 그래가지고 소문이 있어가지고 600만 원 잃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을 이제 좀 지난 다음에 들었어요.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서 설마 이제 걔가 그렇게까지 뭐 그럴까 싶었는데 아무튼 이런 소문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우리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질문을 했어요.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가 노름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잃지는 않았다.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명예훼손에 걸릴 거 없습니다.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. 아무튼 뭐 노름을 했다까지 이제 인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, 모든 거를. 유추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뭐 약점, 결함, 뭐 하우스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기에 간첩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안 사건들을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전에 뭔가 이렇게 함정도 파고 뭐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하잖아요. 그런 과정에 뭔가 이 친구도 자기 약점이 뭐 좀 이렇게 문제가 돼서 협력자가 된 건지 아니면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발적으로 협력자가 된 건지 뭐 그건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국정원이 그 재판 과정에서 우리 질문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이성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만났냐 한 번 만날 때마다 얼마를 줬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정원 그 과장이 나와서 그 답변했던 거는 일주일에 보통 한 2번, 3번 만났다. 그리고 한 번 만날 때마다 뭐 본인의 그 자기 활동을 좀 이렇게 희생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20만 원, 30만 원 줬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은 그냥 뭐 일주일에 2번 만났다고 치고 한 30만 원 줬다고 치고 뭐 3년으로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을 준 거죠. 뭐 계산 안 해봤지만 한 5, 6천만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게 이제 돈을 갖다 그때 활동비를 이제 줬다라고 하는 거고 뭐 여하튼 뭐 돈 문제 때문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현재로서 이제 우리도 걔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이러저런 사건들을 이렇게 얼게 엮어서 구성해 봤을 때 그 친구의 그런 어떤 신변적인 변화, 가족의 변화, 어떤 재정적인 곤란함, 또 본인의 어떤 뭐 당구장의 하우스, 뭐 도박 이런 것들이 뭐 좀 이렇게 쭉 연결해 봤을 때 그 정도 좀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2010년부터 그렇게 강의를 녹음하고 이랬는데 녹취하고 네. 그럼 2010년부터 국정원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? 뭐 그 국정원들 그 증거와 뭐 주장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. 여러 이제 프락치를 심어놓고 조금 진보적인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미행하고 이렇게 했다. 아니 그때는 전혀 몰랐던 거고요. 그리고 저는 제가 국정원을 잡았을 때 그 13년 2010년 잡았을 때 저는 그때 거기 뭐야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내사 중이라고 그랬을 때 저 스스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2008년인가에 윤진호청 경기본부 부본부장이었어요. 그리고 그때 쌍차 사건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부본부장이었기 때문에
그때 제가 그 쌍차 공장에 그 투쟁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, 그다음에 집회 사회를 보기도 했었고,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그 평택역에서 기무사가 사복을 입고서 몰래 도철하는 걸 잡은 적이 있었어요. 여러 사람이 같이 수상하다고 해가지고 잡아서 보니까는 기무사였던 거고, 거기에 별의별 사진이 다 나왔는데, 예예. 야, 기무사도 잡고 국정원도 잡고 대단하신데요? 예? 아니 그때는 거의 제가 잡은 뭐 건 본 아니고요. 아이덴티티인데?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저 사람 수상하다라고 해가지고, 그때 마치 제가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네. 예, 그때는 여럿이 잡은 거죠. 네.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뭔가 제가 그때 쌍차 사건에 그 민주노총 경기부 부본부장 하면서 그때 거기에 뭔가 이렇게 저렇게 참여하게 되고 사회 보고 뭐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걸로 엮으려고 하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만약에 이 사건처럼 무슨 아로가 있거나 무슨 내란음모를 했다고 한다면은, 정말 지하민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드러나자마자 바로 어디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. 5월 10일 날 그것이 만약에 그 내란을 모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허술한 바보 같은 조직이라도 그런 일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뭐 쌍차 사건에 혹시 뭔가 또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건가? 이런 정도로 가볍게 좀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. 한 가지 더 좀 팩트 체크. 네. 그 아까 전에 1심에서 그 검찰이 아로 조직이 있다는 것을 기소를 안 한 거예요? 기소를 안 하고 이제 어쨌든 재판 지휘할 때 그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예. 그럼 판사가 그랬는데 얘기한 거예요, 처음에. 그걸 예. 전제로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1심을 그렇게 재판을 한 거잖아요. 예.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였어요? 그 판사의 논리요? 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기소조차도 안 한 건데 안 한 부분을 못한 건데. 전제를 네. 그렇게 뒀을 때는 예. 무슨 논리로 그런 기소 안 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전제를 근데 뒀을까요? 판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? 그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을 아니, 했으니까 감옥에 가셨지. 그러니까 근데 그거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가 뭐였는지가 궁금한 거지. 이거 어떤 여기는 좀 억울한 분인데 이 분야인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?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. 아니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뭐 하도 이것 같다 저 같다 막 붙여놓으니까 그 뭐 논리는 뭐였는지 그냥 뭐 황당하다라는 생각만 들었었고, 그리고 재판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분위기가 부드럽고 웃음바다 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. 아, 너무 어이없어서요? 예. 그리고 오히려 판사가 그 녹취 파일을 이제 틀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이성윤이가 주장한 게 있어요. 아로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회의를 하기 전에 뭐 따로따로 들어와야 되고 나갈 때도 따로따로 나가고 뭐 아무튼 그 어떤 그 모임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수칙과 뭐 이런 그 규칙이 굉장히 어마어마해.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굉장히 절대적인 거고 뭐 시간 규율서부터 막 이런 게 뭐 확인한 건 절대 해야 되고 절대 웃으면 안 되고. 아니 뭐 웃는 거 그런 건 없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녹취 파일을 틀은 거예요. 굉장히 많이 네. 틀었어요. 녹취 네. 파일을 네. 갖다가. 왜냐하면 그 본인들이 이성윤이하고 한동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친구고 같은 경희대학교 이제 동기고 그 다음에 홍순석이라고 3년 살고 나온 이 네. 그 연루자가 경희대학교 선배였어요. 그 사람들이 3명이 그냥 동아리 모임을 했었어요. 당 내에서. 네. 거기서 이제 이러저러 학습도 하자고 얘기하고 모두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웃음바다가 됐던 것이 본인은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야, 이번에는 우리가 뭐 좀 보고 오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보고 오고 이성윤이만 준비해갖고 오고 본인은 이제 녹취를 해야 되니까는 뭘 자꾸 하자고 얘기를 하는 뭐 유도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근데 뭐 서로 준비를 안 해갖고 와가지고 야 그럼 뭐 다음에 얘기하자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대화 내용이 뭐 부부싸움 한 내용 뭐 아이가 속썩인 내용 뭐 먹을까 내용 뭐 이런 다방에서 그것도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조직이어가지고 뭔가 몰래 숨어 사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소음이 다 들리고 다방에서 했으니까 그 카페에서 하니까 음식점에서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하면서 판사가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. 안 맞으니까. 그래서 이제 판사가 우스갯소리를 해가지고 방청석에서 웃음바다가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웠어요. 그래서 재판 내내 그래서 뭐 판결이
뭐 워낙 증거가 없고 거의 뭐 코미디 같으니까 1심에서 잘 나오겠구나. 근데 이제 그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 워낙 크게 터뜨려 먹었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의 체면을 고려해서 그냥 국가보안법 정도 해가지고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까지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.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재판 며칠 남겨놓고 갑자기 판사의 태도가 확 돌변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갑자기 역시 이제 그날 선고할 때 마로가 유죄라고 얘기하고 뭐 내란 음모가 유죄라고 해가지고 그때 사실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. 전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고 네, 아무튼 다시 생각을 돌이켜도 좀 당황스럽게. 그러니까 사법부가 확실하네요.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네. 근데 이제 2심에서는 또 그 법원 행정처에 있던 이민걸이라는 판사가 이민걸이라는 왔어요. 판사가 아예 내려온 거잖아요. 예. 이 전체를 예. 그 총괄하려고. 예. 그러니까 너무 수법이 정말. 그러니까 예. 국정원하고 똑같은 거지 뭐. 국정원과 완전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이러니 전에 무슨 한 사법부의 번씩 독립이야. 재판을 해봤더니 네. 판사들은 그거를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.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. 네, 그러다 네. 나중에 혼난 것 같아요. 그 1심 판사가 네. 한 중간 정도 가면서 뭐 호출을 받았던지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타결한 거지. 자기네 그. 근데 1심 판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실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네. 뭐 혼날 일은 뭐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만족 못하는 거죠. 예, 근데 아무튼 뭐 2심 판결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법원 행정처에서 8년 동안 7년 동안 근무하던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사건 때문에 내려오고 그 사람한테 이 사건이 배당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바로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법원 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영전해서 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까 제가 이제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청와대에다가 보고한 자료가 있잖아요. 청와대하고 물밑에서 사전 조율을 했다라고 하는 협력했다라고 하는 사례에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련에 자기들이 자인했던 문건처럼 그렇게 이 사건을 갖다가 도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절하면서 1심 재판부도 그래서 이 중앙지법이 아니라 수원지법으로 오히려 1심은 엄청 잘했지. 그러니까 재판거래 전제하고 판결한 거니까. 아니 그러면 오히려 지금 녹취 같은 거 갖고 계세요? 어떤 녹취? 보관하고 계세요? 어떤 녹취요? 그 이성윤이 했다는 네. 그 제출했다는 그 녹음 파일이요. 그거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 쪽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? 그런 변호사 거는 인터넷에 오픈하면 안 되나요? 글쎄요, 그거는 뭐 아예? 예. 왜냐면 제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사실은 알고 싶어요. 아니 다 그치, 기사나 오히려 그걸 보잖아. 대표님 거 아니니까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물어봐서 왜냐면 직접 듣는 게 제일 알 것 같아 지금.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보고 얼마나 황당한지를 직접 아는 게 사실은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. 그럼 지금은 그 이성윤 씨는 행적을 잘 모르시겠네요? 어떻게 지내시는지는? 아까 보신 예, 전혀 알 수가 없죠. 뭐 국정원에서 보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만 하고 있고요. 본인도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본인도 이 거짓 증언과 이런 아무튼 뭐 국정원에 노란한 건지 협력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본인도 스스로가 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회적